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네, 마오쩌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정치의 계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이어서 어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각 당이 내놓은 평 어땠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저주의 굿판, 바른미래당은 여전한 발목 잡기 정당, 정의당은 얼토당토 않는 마타도어란 논평을 냈습니다. 상대당의 국회 연설에 늘 부정적 평가만 있지는 않습니다. 3년 전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요, 야권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죠. 당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드디어 보수가 꿈꾸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국회의원의 연설은 국회의 품격입니다. 청와대 스피커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의장이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춤추는 문워커 국회가 아니라 품격 있는 언어로 민생을 챙기는 그런 협치의 국회, 언제쯤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9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북 특사단이 어제 이른 시간에 가서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네. 내용이 참 궁금한데 말이죠. 오늘 오전에 브리핑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다, 뭐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찬까지 했으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어제 오전 7시 40분께 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이 평양에 9시께 도착을 했고 일정을 시작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12시간에서 한 20분 빠지는 네네. 예, 11시간 40분 동안 이제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공항에 이제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영접을 나왔고, 예, 고려 호텔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당 본부청사로 이동을 해서 그 당시 1차 방북 때도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장소죠. 네네. 거기서 다시 이제 면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친서도 직접 전달을 했고, 이제 저녁 때 예정에 없던 만찬까지 갔고, 예. 밤늦게 그쪽에서 8시 40분께 이 비행장을 출발해서 이제 서울공항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분위기는 뭐 대체로 이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예. 또 어제 밤늦게 또 청와대가 사진을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상당히 좀 웃음 띤 얼굴로 대화를, 예. 나누는 뭐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여러 장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어떤 발표가 나올지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일정 뭐 확정이 돼서 아마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종전선언 관련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지 그 속 내용까지 자세히 알려질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좀 두루뭉실하지만 대략 이제 그 내용을 짐작해 할 만한 것들이 좀 알려지지 않을까. 네네. 예,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 브리핑 내용을 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이 나온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형량이 더 높을까 낮을까? 네네.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요. 그럼 뭐 25년, 뭐 6년,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16가지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그 중에서 역시 이제 가장 형량이 무거운 것은 뇌물죄 부분인데요. 삼성 측으로부터 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원 대납받은 혐의, 그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뭐 한 22억 6천여만 원 금품 수수한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 예. 또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서 이제 이 실소유주로 이제 의심받고 있는 다스를 활용한 뭐 횡령 조세 포탈 혐의 있습니다. 이게 한
339억 원 정도 예, 되죠. 그 이외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그 다스 지하 창고로 해서 이렇게 반출한 혐의, 그리고 이제 미국 소송 관련한 내용, 차명재산 관련 상속세 검토, 국가기관에 지시한 혐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 그동안은 이제 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해 왔죠. 뭐 삼성의 소송비 대납권에 대해서는 뭐 충격이고 모욕이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했습니다만 막상 지난 4일 피고인 신문 때는 50분 동안 진술을 아예 거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오늘은 최후 진술에 나서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긴 합니다. 네네.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대체로 구형량은 20년은 넘기지 않겠느냐. 네네. 예,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그리고요. 뭐 저희들이 그 시청자, 청취자분들도 이 사건 잘 아시는데 궁중 족발 사건. 이게 보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필요성, 뭐 좀 확인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도 오늘 내려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6월 7일 오전 8시 20분께였고 서울 강남 한 그 거리에서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새 건물주에게 이 망치를 휘둘러서 부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세입자 이제 김모 씨인데 지금 국민참여 재판으로 쭉 진행이 됐고요. 지금 검찰 쪽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를 해서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래서 징역 7년, 약간 좀 구형을 일단 한 상황입니다. 예. 김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건물주를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고 네네.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 핵심은 살해 의도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는 너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봐서 네네. 정말 살해 의지도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예. 네. 뭐 어제 그 사진을 보니까 그쪽 주변 뭐 동네일 텐데 가로수길 그쪽에 보니까요. 그 저녁 시간대에 그 붐비는 행인들의 모습이 과거 같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경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까지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는가 보죠? 저는 그거보다 요즘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 좀 임대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빈 상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그걸 보면서 사실은 IMF 구제금융 당시에 뭐 상당히 그 많은 상가들이 막 그렇게 그랬었죠. 예. 그런 게 나붙고 중간중간에 빈대가 많고 이빨 빠진 것처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발 그 상황으로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 가스 누출 사고 이어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도 뭐 추락 사고가 나고 그랬어요. 예, 안전사고가 지금 계속 연이어 발생해서 지금 긴장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보면 좀 줄지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 3시 23분께 이제 인천시 그 옹진군 영흥 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 부두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반 시설 보수 작업에 필요한 그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에 그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그 항만 구조물 제작 설치 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이 3m 아래 바다로 추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떨어진 높이로 보자면 그렇게까지 뭐 높은 위치에서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 처음엔 2사람이 실종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안전장비 안전 로프에 매달렸던 한 명은 이제 해경이 출동을 해서 20분 만에 구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명은 한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추락한 부두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 한 명은 이제 실종 상태 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휴식을 위해서 안전 로프를 풀고 있던 중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한 명은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안전 로프를 그 장착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만 이제 살은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또 한편 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그 원인은 기계적 결함인 것으로 그쪽으로 대략 결론이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긴급조사 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부하고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 거는요 저희가 3부에서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을 대표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정체와 지체, 쾌속을 반복하는 한반도의 평화,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의 핸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방북 특사단의 핵심 의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 조율, 그리고 북미 관계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체제의 길이 열릴지 중요한 판단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요, 관련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늦은 시간에 저희 특사단이 돌아왔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성과가 있었을까요? 곧 오늘 아침에 발표를 하실 그 직전인데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예. 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특사가 갔다는 거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가기 전에 트럼프하고 문 대통령 통화를 했죠? 전화 예. 통화는 다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북한의 반응을 우리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통상적인가요? 아니면 좀 특별한 북한 측의 입장이 감지된 게 있었던가요? 거기까지 근데 전반적으로 만찬까지 하고 오고 좀 길어진다는 거는, 근데 만찬하면서 길어진 거니까 네네. 뭔가 격론을 벌인다는 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고위급 협상이나 가서 협상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안을 전하고, 그 다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또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지 못해가지고 길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저희들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을 이렇게 감안했을 때 구구절 바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곧바로 이어지기는 지금 어려운 그런 일정이에요. 시점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언제쯤 가능할까요? 보통 지금 나오는 얘기가 17일에서 20일 사이인데요. 네네. 예, 또는 18일에서 20일 사이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구절 자체가 북한에게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북한이 원하는 만큼 지금 분위기가 뜨지 않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요. 네네. 그 신년사에서는 민족의 사변이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준비 끝나고 다시 또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하면 좀 뒷부분은 밀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0일 이후에는 유엔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지금 시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1박 2일이 될지 2박 3일이 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이게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일정표에 의거한다면은 유엔 총회에서 그 국제 무대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능성을 어떻게 점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도 오늘 북한 쪽에서 많은 양보를 해가지고 진전이 된다면 저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이 좋았으면 가기가 좀 힘들고, 네네. 그다음에 역시 운송수단이 마땅치 않고, 예. 미국의 본토로 가는 건데, 네네. 지난번처럼 중국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없고, 예.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던져주는 비행기를 또 타고 가기도 그렇고, 이게 또 유엔인데요. 네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 문 대통령이 들러가지고 평양 들러가지고 같이 함께요. 타고 가는 건데요. 아, 그건 아주 그림도 아주 좋을 것 최상의 같습니다. 시나리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그 전에 이제 하나 둘 해결해야 될 우선 선결 과제 가운데에는 일단 판문점 선언 이행하는 부분들, 세부 남북 관계 진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종전 선언. 근데 이것이 또 한반도 자체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전망을 좀 해 주실까요? 예.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먼저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지금 제재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구체적인 협력을 하긴 좀 힘들 거예요. 예. 4월 27 판문점 선언 때는 그걸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북이 뭔가 좀 다시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이 전체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끝까지 가져가고 비핵화를 확인한다는 그런 부분에는 이제 할 것 같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이에서 북미 간에 남북 정상회담 직전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네네. 그런 부분이 된다면 북미 간에 빨리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지금은 어떤 실제적인 조치나 폐기 조치 전에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지금 핵리스트에 이제 완전 제출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것과 종전선언은 뭔가 준비를 하고 이행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미 다 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내놓느냐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그 기싸움이었으니까 예, 예. 시간상으로는 엄청나게 안 된다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좋은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종전선언 문제는 결국엔 비핵화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사안일 텐데요. 최근에 북미 관계가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 않은 배경이 무엇이 있다고 보나요? 흔히 중국 이슈도 껴있고 이래가지고 많은 해석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보는, 네네.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 가장 큰 것은 그 6월 12일 날 두 정상이 만났을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신뢰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해결하자 했는데 이게 실무로 넘어가면 예. 지난 20년 5년간의 핵 문제가 왜 안 풀렸냐가 금방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불신 구조였습니다. 서로 안 믿는 구조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상은 서로 이제 통했지만 그게 이제 구체적인 조치에 가면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 그것이 네네. 이제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가 상대방에 대한 치열한 양보를 받았지 사전에 받지 않고 네네. 제3차 폼페오 방북했을 때는 둘 다 빈손으로 나타난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신뢰의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불신 관계가 하나둘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동안 사실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는데 미국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도 줄 거 없으면 오지 마라.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네. 보세요? 예. 아니 지금 보면 이제 완전히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네. 북한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선의의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창리나 풍계리나 유해송환이나 예, 또는 예. 이제 모라토리움인데요. 네네. 근데 미국은 이걸 비핵화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예. 금정도 안 하고 와가지고 전문가를 입국해가지고 조사하기도 안 하는 거는 그냥 일종의 심하게 얘기하면 강경파 그건 쇼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했다고 보는 그 중요한 부분은 결국 신고서 제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핵화 시작이니까 네네. 당신들은 아직 비핵화를 안 했다고 보는 거고 예. 북한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도 했다면 정치적 선언 정도인 종전선언도 안 해주는 거는 네네. 그 이상의 미국이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종의 리스트 제출을 하고 그 제출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근데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 워터게이트 사건 폭로한 밥 우드워드 기자가 저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어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폭격 계획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공방이 있습니다. 네네. 이랬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네네. 저도 이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군사적 옵션이 12개 정도를 이렇게 리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리스트들을 보면 해상 봉쇄부터 약한 거부터 쭉
내려가면서 아마 그 리스트 중에 하나였을 것이지. 예. 그건 언제든지 그런 게 준비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봤을 때. 그렇다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 옵션이 선택돼가지고 네네. 준비됐다. 이건 다른 것 같고요. 예. 그 말까지 있었다는 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그 뉴욕 그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이사께서는 오랫동안 미국에 계시면서 그쪽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북한 이슈 자체가 미국 정권내에서는 마이너 이슈다 이런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북한 문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그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쪽 정가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좀 그 김동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미국은 세계 패권이니까 그리고 미국의 그 정치 문화가 내부적 국내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트럼프가 한국 문제를 정책 순위, 북한 문제 포함해서 이 한반도 문제를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옮긴 것은 지난 3개월 동안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이제 지금 다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다른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그 트럼프 정부 때처럼 이게 다시 후순위로 가게 되면 다시 이 문제를 이제 과연 길게 끌어가는 중장기전을 하게 될까봐 다시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11월 중간 선거 그 앞두고요.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대북 그 전략은 어떻게 그 전개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제 계속 잘 교착 상황이지만 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유해 송환도 됐고 북한이 10개월 정도 도발을 안 한 이 상황 그리고 김정은과 나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 크게 뭐 어필하는 건 없지만 11월까지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북한에게 신고서변 제출을 비롯해가지고 받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상황을 그냥 가도 되고 분위기만 좋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두 번째는 북한의 양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이 먼저 양보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져간다는 생각은 내부적인 비판 때문에 할 가능성이 적고요. 그러면 뭔가 북한 쪽에서 뭐가 나오면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거 전에라도 이 부분을 이제 진전시킬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제 두 번째인 거죠. 어쨌든 특사단이 이제 오늘 오전에 그 방법 결과 설명을 하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계속 그 언급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한 걸음 더 나가서 촉진자론, 자, 이런 것들이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바고 당위론인데요. 이제 상황이 우리가 운전자일 때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이 북미 간에 있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지점에서 우리밖에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아주 쉽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잘 됐으리라고 보고 북한이 큰 양보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수님께서는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부터 쭉 이 사안을 좀 지켜보시면서요. 돌발적인 변수가 만약에 나와서 지금까지의 흐름이 역행하는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정도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십니까? 최악이라 하면 이제 결국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하고 미국이 이제 군사 옵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판을 깨고 누구도 판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나 연내까지는 공방이나 또는 교착은 계속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위협 국면으로 가는 것은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계속 이제 꼬이거나 전체판이 이제 서로게 안 맞을 때는 내년으로 가서는 한 중기적으로는 그럴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내년으로 가서 중기적인 그 상황까지 간다면은 다소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선 좀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안 돼야겠죠. 예. 아무튼 모쪼록 오전에 좀 결과 발표가 되면요. 그 내용을 놓고 궁금한 사안 있으면은 교수님을 통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의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요즘 검찰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주민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요. 기각률이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0건 신청하면 9건이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한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은요. 영장 발부율이 90%에 이릅니다. 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것인데요. 검찰이 무리한 청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법조인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고위원 당선 이전과 이후 일상이 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사실 당선되기 전에도 조금 일정은 많은 편이었는데요. 당선되고 나니까 정말 일정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자, 그래도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한번 좀 의견을 좀 듣고자 연결을 했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이 영장들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10건 청구하면은 9건 정도 발부되는 네네. 통계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법농단 관련돼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리고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사유로 법원이 밝히는 것도 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요,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만 지금 대법원 둘러싼 의혹 관련된 영장 208건 가운데 185건이 이제 기각이 됐어요. 이게 23건만 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인데요. 네. 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 식구 감싸기로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면은 자,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좀 의아해가지고 네네. 영장 기각 사유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봤더니만 네네. 특히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예요. 일개 심의관, 네네. 판사가 작성한 문건에 따라서 대법관이 재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 예. 그래서 영장을 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심의관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유가 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죠. 사실은 범죄의 어떤 혐의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는 문건이 작성됐고 그게 전달됐었던 정황이 있다. 또 네네. 그것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정황이 있다. 이거면 사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부분에 대한 판단보다는 강제 수사가 과연 필요한 것을 한가 여부를 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네. 여러 가지 정황과 또는 검찰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된 바처럼 확인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한 필요성 판단으로까지 나가지도 않고 네네. 그냥 사실상 앞단에서 대법관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예. 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법조인이 봐도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기타 다른 사례들도 하나 좀 더 언급해 주신다면요? 거의 비슷한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영장전담 판사들이 대부분의 이제 영장 기각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예. 판사가 설마 그러겠어? 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법원의 여러 비리 관련된 영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빼가지고 올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이 좀 기각되고 있는데 예. 어떤 검찰이 청구한 기록의 사본을 통째로 보고해도 이거는 기밀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영장전담 판사가. 네. 그러니까 수사를 좀 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나중에 내려야 될 부분을 미리 어떤 선입견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김병수 대법원장은 분명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잖아요. 네.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벌써 그런 발언이 나온 지 한 2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영장 기각 부분은 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좀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네네.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물론 이제 법원행정처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명을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검찰이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임의로 좀 많이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장 기각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법원의 여러 태도를 봤을 때 과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법원장이 천명한 것만큼 협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죠. 예. 네. 제가 뭐 조금 전에 20일 그랬는데 20일이 아니라 2달하고도 20일. 네, 그렇게 뭐 2달하고 20일. 예, 한참 네.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검찰에서 보면 거의 뭐 끝장 수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수 1부, 3부에 이어서 4부까지 전격 투입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정도로 네. 수사가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지금 검찰이 일부 자료를 이미 제출받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이제 진술을 듣고는 있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좀 될 필요가 있겠죠. 네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막힌다면은 수사가 정말 원활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 예. 특히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이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범죄 혐의가 없다, 범죄 네네.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영장을 기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법원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라면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나서 기소했을 때 네네. 그래서 법원에서 정말 그 사건에 대해 심리가 진행될 때 이미 이제 법원에서도 이게 어떻게 범죄가 돼라는 예, 예단을 예. 갖고 이제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소와 상관없이 뭐 무죄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나타나는 사례를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범죄가 돼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라는 의혹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예를 들자면 네. 어제 뭐 많이 보도된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 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이 이게 좀 분명히 있구나. 뭐 이런 사안들이 다 나왔어요. 자, 이게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그때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한 이런 것들 자료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좀 재판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서 네네. 저를 포함한 뭐 민변 쪽 변호사들은 참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즉 재판 결과를 가지고 뭐 장난쳤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도 재판의 일반 상대방에게 일방 당사자에게 정보를 줬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정말 이제 공정하게 재판을 안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네. 지난 6월에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재판 거래나 관여가 없었다. 법관 불이익도 전혀 없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이 들 만큼에 대한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검찰이 직접 소환 조사도 이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우선은 관련됐다고 하는 일선 판사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검찰로서는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련된 조치도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아마 네네. 조만간에 강제 소환을 하든 아니면 소환을 하든 그런 조치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개특위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개특위 쪽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수처가 있었다라면 말이죠. 이렇게 지금 법원하고 검찰 사이에 불필요하게 영장 기각이다, 기각률이 높느니 낮으느니 이러한 신경정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어제도 제가 좀 법원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좀 왜 이렇게 영장이 안 되는 거 같냐,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거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들의 네네. 어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는데 네네. 원래 이제 법원하고 검찰은 서로 견제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심리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이 광범위하게 법원의 어떤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균형이 또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3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수사했다면 네네. 법원이 사실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명분이라는 걸 대기가 어렵겠죠. 그렇겠죠. 네. 예.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 이 부분이 참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지금 위원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특히 제1야당의 한국당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쪽에는 추천도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공수처를 설치한다든지 네네. 또는 이번 사법농단을 계기로 법원에 대한 개혁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네네. 만들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조차도 동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렇죠. 예. 현재는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추천해야 될 위원들을 아예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그 위원 추천을 해라라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후에도 사실은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런 갑보 상태가 지속될 것 같은데 굉장히 국민분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요. 네네.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뭐 얘기 나온 김에요. 그 민변 출신의 그 최강욱 변호사가 어제 보면 그 공직기강 비서관에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저기 박채구 의원께서도 민변 사무처장 지내셨고요. 그 진선미 장관,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뭐 민변 출신이 현 문재인 정부의 아주 주요 요직을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민변 천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 민변 출신들의 우리 사회에서의 활약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까요? 뭐 민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평가는 사서 고생하는 변호사들이라는 평가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돈을 그냥 벌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사서 고생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방향을 계속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민변 출신들이 뭐 다 장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예 중에서도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선거 이런 기사도 그렇고 선거에 나서 당선된 분들이고요. 예. 누가 뭘 임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국회에 진출해 있는 이제 그 의원들도 사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뭔가 뭐 누가 뭐 의도적으로 뭔가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네. 또 법조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공익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민변이란 멤버십을 갖고 있습니다. 민변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든 소극적으로 했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민변 출신들이 좀 다수 진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 수 있는데요. 네네.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좀 다 결과, 방향과 이런 것들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고위원이 되셨으니까 국회 내에서 의원들께서 대표 연설하는 거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느낌도 더 남다르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뭐 그 다른 당의 원내대표의 그 발언을 제가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라고 그러긴 좀 어렵긴 하지만요. 네네. 사실 어제 제가 들으면서 저도 왜 저런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지라고 느꼈던 부분이 좀 여러 부분 있었습니다. 네네. 특히 뭐 국회의장의 발언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라든지 또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을 좀 들고 나오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전략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평가했을 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연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연결했을 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3부 뉴스를 좀 들으시고요. 3부에 찾아뵙도록 하죠.